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우리 교재는 39페이지를 갑니다. 자, 수요 공급 이론은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 공부했던 거 잠깐 보고 갈게요. 시장을 움직이는 도구는 뭐라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다. 자, 정리하고 갑니다.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이란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돼요? 가격.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랬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원 배분 기능이다. 자, 이 용어 정리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걸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지난주 공부했던 게 이 수요 공급이 뭔지 개념 정의를 했던 거고, 이후에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공부했어요. 잠깐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인구, 소득 수준, 대체재, 보완재 가격의 변화는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공부했던 것이고, 그렇습니까?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건축 기술의 변화, 건축 규제 등의 변화는 어디에? 공급 변화 요인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 우측. 감소하면 좌측. 거기까지 공부했잖아요. 이제 그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가격과 거래량 결정 과정을 보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 공부를 할 때, 자, 다른 게 일정할 때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의 수요량은 적시에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기억이 없다. 예. 가격이 하락해도 구입할 능력이 안 되면 수요량이 제때 못 늘어나죠. 가격에 대해서 양변화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잠깐 기억봤어요. 양변화가 적어서 부동산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뭐하다? 비탄력. 들어본 적 있잖아요. 이제 그걸 또 정리를 할 겁니다. 그게 지금 부동산 수요 공급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재 내용이 괄호 3번인가요? 7번에 부동산 공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징이라고 나오죠. 그 해마다 묻는 문제입니다. 해마다 한 번도 안 빼고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급도 일단 결론부터 가격에 대해서 양변화가 적다, 뭐하다, 비탄력적의 결론부터 보고 들어갑니다. 토지라는 것은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우리 뭐라고 했어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인 공급을, 물리적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 그랬죠. 절대량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공유수면 밀입한 것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고 뭐다? 경제적이고 용도적 공급이다.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 불가능해도 토지가 용도가 다양하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용도의 전환, 토지에 무슨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들었던 기억은 있죠.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표현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러 가요. 자, 그럼 물리적 공급을 표기를 해볼 겁니다. 종축을 토지 가격이라고 해보고요. 횡축을 토지 양이라고 해봅시다. 기준점에서요. 토지 가격이 상승했어요. 가격이 상승해도 물리적 공급은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절대량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럼 오른쪽으로 양 증가돼요? 못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하락해도 그러면 절대량은 또 줄어들지도 않죠. 절대량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영속성. 다시 같은 말 아니잖아요. 절대량이 증가되지 않은 건 부증성. 절대량이 감소하지는 것은 영속성이다. 그럼 어찌되었든 간에 좌우로 양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프를 정리를 하면 그럼 이게 이 모습을 우리 수직선이라고 해요? 수평선이라고 해요? 수직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S0, S가 뭡니까? 공급 곡선. 자,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양의 변화가 없지요. 그렇습니까? 양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 양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적. 그러면 양 변화가 이제 전혀 없잖아요. 뒤에 가면 또 만날 겁니다. 양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부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격의 변화에도 물리적 절대량 변화가 없는 거니까 가격에 대해서 양 변화가 전혀 없어요.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 이걸 지문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이에요. 수직선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경제적 공급을 그래프를 표기해 보고 싶은데 논리적으로 제 말이 좀 맞는가 보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토지 가격이 10만 원 할 때 토지를 10개를 공급하고자 한다. 제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토지 가격이 10만 원 할 때 토지를 10개를 공급하고자 한다.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솔직하게 해도 돼요. 동일한 토지가 있어 없어요? 토지는 개별성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토지가 없는데 10만 원짜리 10개를 공급한다. 토지를 10개라고 또 표현하나요?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토지는 개별성 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질적 재화는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이 용이하다, 용이하지 못하다. 용이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질적 재화는 그래프로 분석이 용이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럼 학자들이 이질적 재화를 동질화 시킨다고 합니다. 같은 물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동질화해지는 개념을 학자들이 토지 서비스다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이질적인 토지를 같은 물건으로 처리하는 걸 뭐라고 한다? 토지 서비스다. 그럼 서비스 개념을 도입을 하면 용도적 공급 곡선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난주 우리가 지지난주에 후보지 이행지를 공부한 적이 있죠. 그 용어에 내포되는 개념은 토지의 뭐다? 용도의 전환이다. 농지를 택지로의 용도 전환 중에 있다면 그 토지를 후보지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제적 공급 곡선을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종축을 토지 서비스 가격, 횡축을 토지 서비스 양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자, 택지를 기억을 합니까? 택지 이야기 해보. 택지가 뭐예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 기억 저 건너편에 가 있네. 그 집어 내와야 돼. 자, 그러면 택지 가격이 택지 서비스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 농지를 택지로의 용도 전환이 가능하죠. 다시 택지 가격이 오르면 농지를 택지로에 뭐가 가능하다? 용도 전환,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럼 택지 가격이 하락한다면 용도적 공급은 또 뭐 할 수 있다? 감소될 수도 있다. 그러면 기준점과 점이 세 개가 보이잖아요. 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S1이라고 쓸게요. 이 모습이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이 경제적 공급 곡선은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 이렇게 질문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하향 형태로 나타난다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걸 문제라고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토지는 용도 전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랬죠. 경제적 공급 곡선은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 형태로 나타난. 다시 부정성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양변화가 없으므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인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니까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 더 그릴 거예요. S2. 자, S가 뭐예요? 공급 곡선입니다. 자, 우리 S는 서플라이라고 했던 것이니까. 그럼 눈에 보이는 거 경사도 등산을 해봤을 거니까요. 경사도 기울기가 뭐하다? 급하다. S2는 그러면 그 눈에 보이잖아요. 그 혼합이 보이는 거다. 자,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양의 변화를 보러 갈 겁니다. 자, P는 가격이라 그랬어요. 자, 동일 가격 수준에서요. 쫙 커서 횡축의 양 변화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만나는 점 찾습니다. S1은 여기서 만났고요. S2는 여기서 만났어요. 자, S1의 양의 변화는 이때만큼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S2의 양의 변화는 이때만큼이죠? 그렇습니까? 양 변화 많은 걸 뭐라고 했던가요? 양의 변화? 탄력성. 양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 그럼 S1은 양 변화가 적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비탄력이다. 다시 양의 변화가 적으면 뭐라고 하고? 비탄력. 양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이다. 그럼 이걸 공부를 왜 합니까? 부동산의 공급은 단기에 늘리기 어려워서 그 양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준비하면 반응할 수 있어요. 장기에는 양 변화가 많아서 읽으세요. 탄력적이다. 유의해야 됩니다. 이제 단기, 장기는 한 달, 1년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목적 달성이 제한되면 단기라고 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장기라고 하면 이걸 시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험생들 그런데 선생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문제 바꿔내버리면 그러니까 목적 달성 제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공급에 있어서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조금 전에 우리가 후보지 토지를 용도 전환하려면 다시 또 까먹었으니까 농지 지역을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용도를 바꾸려면 적어도 이 토지에 자본과 노동은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공감을 하시겠어요? 그럼 토지, 자본, 노동을 묶어서 우리 뭐라고 읽었습니까? 생산 요소.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용 생산 요소 투입 여부로 판정합니다. 좀 공급을 늘리고 싶은데 단기에는 자본 노동의 투입이 제한이 되어서 양의 변화가 적어서 뭐라고 하고 비탄력적. 장기에는 그 투입이 가능해서 양 변화가 많기 때문에 탄력적. 이게 상대적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읽어봅시다. 부동산의 단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장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다. OX. 이렇게 물어요. 다시. 부동산의 공급은 단기에는 탄력적이지만 장기에는 비탄력적이다. 그걸 문제라고 낸단 말입니다. 이 물어보는 논리를 아셔야 돼. 자, 그래서 다시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의 공급량은 적시에 늘어날 수 있다. 일반 재화는 그러면 일반 재화는 가격에 대해서 양 변화가 많아서 공급이 탄력적입니다. 부동산도 그렇다고요? 아니니까 물어요. 토지 가격이 상승해도 물리적 공급은 양 변화가 전혀 없다 그랬죠. 완전 비탄력적.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의 신규 공급은 적시에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양 변화 적죠. 그걸 좀 비교해서 물어. 그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려할 문제가 아니고 뭐 외워서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한 개념이 필요한 거니까 부동산의 수요든 공급이든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적어서 뭐라고 하지만 비탄력. 충분히 준비한 반응이 돼요. 장기에는 뭐가 된다? 탄력적이다. 그럼 닫아서 장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단기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 이렇게 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양변화가 많다.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고 하면 뒤에 또 그걸 공부를 할 건데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럼 양변화가 적으면 뭐라고 읽고? 비탄력. 그래프 그리면 기울기가 뭐해지더라? 급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해마다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이 여기 준비를 분명히 잘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주택의 신규 공급은 적시에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이유는 그러면 공부해서 일정은 뭐가 필요하다? 기간. 그러니까 표현을 정리하면 뒤에 언급이 됩니다. 부동산은 생산에,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라는 말은 이게 장기란 의미가 아니고 적시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다시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의미는 장기가 아니고 뭐다? 적시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기의 공급은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의 공급은 뭐하다?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거 정리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확인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물리적 공급 토지의 특성 부증성 동그라미 치고 다른 말 쓰면 안 돼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가격의 변화에도 물리적으로 이용받는 토지 양은 변하지 않더라. 다시 세 번째 줄에 그 양이 한정돼 있고 양 변화가 전혀 없으므로 물리적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적이고 그래프를 그리면 수직선 형태로 나타난다. 2번 갑니다. 그러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동그라미 치고요. 네 번째 줄.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기억으로 갑니다. 개별적인 토지, 이질적 재화를 그래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통지라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다? 토지, 서비스 그 개념은 개별적인 재화를 동지로화 시켜서 완전 경쟁 모형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프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질적 재화를 그래프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동지로 한다고 했고 동지로 해주는 개념이 뭐다?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면 그래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이 어떤 모습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표는 뭐 외우는 거 아니고요. 금방 봤던 걸 정리를 하는 거니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무엇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두 번째 칸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공급이 늘어난다? 경제적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집약화라는 표현은 이미 공부한 적이 있죠. 단위 면적의 자본의 투입비를 높여서 건물을 고층화 이용하는 경우다. 두 번째 항목 토지 이용의 개발, 뭐 택지 개발이라는 얘기고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사업도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규제 완화, 용도점 같습니다. 암기사항 아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공급이 늘어난다? 경제적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이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단기와 장기에 따라서 기울기가 뭐하다? 다르다. 동그라미 치고 우리 개론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다르다라고 나오면 그냥 O 하세요. 그게 전부 다 O 지문입니다. 동일하다 그러면 X. 동일하면 공부할 이유도 없고 시험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지문상에 다르다, 달라진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숨도 안 쉬고 하는 겁니다. 책임집니다. 앞으로 공부할 때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 근데 개념이 안 서 있으면 또 그런가? 아닌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거니까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내려갑니다. 시간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목적 달성이 제한되면 단기라고 표현했고 달성이 오면 뭐라고 한다? 장기라고 한다. 물론 그 시험에 묻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네 번째 줄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적어서 공급이 뭐하다? 비탄력적이고 그럼 장기에는 양 변화가 많아서 공급이 뭐하다? 탄력적에 따라서 단기 공급 곡선보다 장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왼쪽에 보조단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2번에 그 별표 좀 하세요.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나 오늘 탄력 받았어, 빌 받았어 이런 개념 아니에요. 양 변화를 말합니다. 양 변화가 많으면 뭐라고 한다? 탄력적. 그럼 그 아래 양 변화가 적을 때는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보고 가세요.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해를 하는 과정이니까 첫 번째 그래프 종축 가격에 대해서 횡축 양 변화가 전혀 없죠.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해도 물리적 공급은 변화가 있다 없다. 그거 뭐라고 읽으신다고요? 완전 비탄력적. 그림 그리면 수직선 형태. 우측 그림 S12, 원투가 두 개 나와 있죠. 그 무슨 공급이라고 한다고요? 경제적 공급은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표기 좀 하세요. 기억의 단기에 뭐라고 쓸까요? 단기에 비탄력 쓰세요. 그래프에다가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적어서 비탄력적. 그럼 S2 니은은 뭐라고 써요? 장기에는 양 변화가 많아서 뭐하다? 탄력적이다. 충분히 준비하면 반응할 수 있다. 장기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졌다는 겁니다. 지문 확인하러 갑니다. 기억 갑니다. 단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것은 완만한 것에 비해서 가격이 상승한다 해도 공급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즉 단기 공급 곡선이 장기에 비해 기울기가 급한 것은 단기에는 그만큼 공급이 어렵다. 자, 왜냐하면 단기에는 생산 요소의 사용과 투입이 뭐 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기 어려워서 양 변화가 적기 때문에 공급이 뭐하다?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요. 니은 갑니다. 그럼 장기 공급 곡선이 단기에 비해 기울기가 완만하지요. 그럼 장기에는 그만큼 뭐가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자, 왜냐하면 장기에는 단기에 비해 생산 요소의 사용이 완화되고 투입도 가능해지므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 따라서 장기에는 그 양 변화가 많아서 공급이 뭐하다? 탄력적이고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그거 동의어 아닙니다. 뒤에 또 정리합니다만 탄력적이란 말이 완만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탄력적이란 말은 뭐였고요? 양 변화가 많더라.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따라서 단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장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다. 그렇습니까? 그 말을 막 바꿔서 낸단 말입니다. 즉 단기에는 양 변화가 적어서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에는 양 변화가 많아서 뭐하다?
탄력적이다. 자, 리을의 신규 주택은 일반 재화에 비해 이제 밑으로 가셔야 됩니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까지 끊고 건축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라는 말을 장기라고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적시의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된 거니까 그래서 양 변화가 적기 때문에 공급은 뭐하다 비탄력적이다. 이해되겠어요? 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걸 왜 하는지를 배경을 모르면 헷갈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외워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집중하세요. 가격에 대해서 공급을 제때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반 재화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적시에 늘어날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단기와 장기로 묻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급은 뭐하다? 비탄력적인데 그래서 단기에는 양변화가 적어서 비탄력적이지만 충분히 준비하면 반응할 수 있어요. 공급은 더 탄력적이든. 자, 그럼 회의 봅시다. 용도 전환을 하고 싶은데 법적 규제가 많다고 합시다. 규제가 많으면 공급을 하기 쉬워 어려워요. 그럼 공급은 기울기 어떻게 되고 급해지고 그럼 용도 전환하는데 규제를 완화를 하면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죠. 그럼 공급은 탄력적 기울기는 더 완만해지는 시간입니까?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알고 계시면 안 돼. 그래서 상대적 관점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단기보다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했던 걸 마무리를 하러 가요. 앞으로 갑니다. 자, 앞으로 가서 집중하셔야 돼. 우리 이렇게 공부했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공급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량은 적시에 늘어나지 못해요. 그렇습니까? 공급이 뭐하다? 비탄력적이다. 다시 바꿔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한다라고 했잖아요.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량은 적시에 늘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가격이 수요량 공급량을 조절하는 게 원활하지 못하지요. 그렇습니까? 자원 배분 기능은 있으나 그 기능은 다소 제한된다라고 정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조금 전에 비탄력이란 말을 표현을 다시 정의를 한 거니까 가격에 대해서 양변화 적은 걸 뭐라고 했고 비탄력이니까 이 가격이 수요량 공급량을 조절한 걸 뭐라고 했어요? 자원 배분이라고 했는데 기능은 있습니다만 다소 뭐 된다? 제한된다. 뒤에 가면 이게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라는 용어는 이 2편에서는 많이 언급은 안 됩니다만 3편, 4편, 8편에 가면 계속 등장하는 용어예요. 이게 뭐냐고 묻지는 않는데 저게 뭔지 모르면 붕 떠서 가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 장을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세요. 이제 2절 가시면 이제 뭐가 나왔어요? 균형 가격과 타이틀이 밑줄 아세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까? 이제 가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수요 공급이 변하면 가격과 양이 결정될 거니까 이 가격이 어떻게 변합니까? 과정을 보러 갈 겁니다. 자, 이제 균형이라는 표현부터 정리하러 갑니다. 균형이라는 표현은 생활 속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용어입니다. 많이 쓰지는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쓰면 균형이 뭐다?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들어보더라도 캐스터가 중계를 할 때 0대0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이 있죠. 저만 들어봤는 거 봐요. 들어봤을 건데 내 인생과 무관해 보이니까 다 지나쳐왔다. 그러다가 한 골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0대0 팽팽한 균형이 깨졌습니다라고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 균형이 뭐하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같습니까? 하면 우리 공부하는 수요량이에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한 상태, 같은 상태를 뭐라고 한다? 읽으세요. 균형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어 정의합니다. 그러면 양은 우리가 Q라고 썼고 수요는 디맨드죠. 그럼 QD가 뭐란 얘기? 수요량.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QD는 수요량. 공급량을 이제 뭐라고 하면 돼? QS다. 두 개가 같은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균형이 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요량 100개로 갑니다. 공급량도 100개래요. 같습니까? 같은 상태를 뭐라고 하고 균형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결정이 되잖아요. 그 밑에 결정된 가격이 가령 5만 원이라고 한다면 5만 원을 앞으로 우리는 균형 가격이다라고 합니다. 용어의 정리입니다. 다시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한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고 그때 양은 몇 개? 두 개 하나 묶어서 하나 양이 되는 거니까 양은 200개가 아니고 100개입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
5만 원 뭐라고 한다고요? 균형 가격이다. 자, 그럼 바꿉니다. 조건 주고 가격이 7만 원으로 상승했다고 합시다. 우리 공부한 대로 갈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뭐하고? 고민하면 안 돼.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수요량 뭐하고? 감소하고. 자, 50개 감소해 볼게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뭐하고? 증가하고. 150개라고 합시다. 이번엔 공급이 많지요. 이 상태는 균형이다 아니다? 균형 아니잖아요. 다시 같은 상태를 균형이라고 해도 균형 아니잖아요. 공급이 더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은 상태를 초과 공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태를 뭐라고 한다? 초과 공급이다. 그러면 7만 원을 균형 가격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 균형 아니잖아요. 자, 바꿔서 가격이 3만 원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뭐하고? 증가하고. 150개라고 해볼게요. 공급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50개라고 합시다. 이번에 뭐가 많아요? 수요가 많죠. 그럼 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균형이다 아니다? 그럼 3만 원도 균형 가격?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수 문제가 아니고 수요량 공급량이 이퀄 같은 상태를 뭐라고 하고? 균형. 그때 가격을 뭐라고 한다? 균형 가격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책 넘어가 버리니까요. 자, 표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하다 뭐 사례 있죠? 있나요? 예, 그 표로 가지고 시험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이 가격인데 그 하나 둘 세 칸 내려오면 가격 얼마 돼 있어요? 1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그 한 칸 옆으로 가 보세요. 수요량 몇 개? 50개. 공급량 몇 개? 수요량 공급량 같죠? 그 상태를 뭐라고 하고? 균형 상태. 그 양은 몇 개예요, 그러면? 100개가 아니고 몇 개다? 50개. 균형량은 50개고 그 100만 원은 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용어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맨 위 칸 가세요. 150만 원일 때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수요량은 뭐 했고? 감소. 그러니까 20개, 공급량은 뭐 했다? 증가 80개. 균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급이 더 많죠? 몇 개 많아요? 60개. 그러니까 초과 공급 몇 개시다? 6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50만 원 균형 가격이라 하지 않습니다. 맨 아래 칸 가세요. 가격이 6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공부한 대로 수요량 뭐하고? 증가 80개로 증가했고 그러면 공급량 몇 개로? 20개로 감소했죠. 균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뭐가 많다? 수요가 많다. 초과 수요 6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고 계신 게 산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표를 주고 그 표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찾으세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필요하단 말입니다. 수요량 공급량이 동일한 상태를 균형. 그때 가격을 뭐라고 한다? 균형 가격 한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만나러 가요. 이제 가격 논리로 넘어왔으니까 잘 볼 필요 있습니다. 종축은 가격, 횡축은 자 다 쓸게요. 이제 수요량, 공급량을 다 표기해 보겠습니다. 글자 수가 많으니까요. 줄여 볼게요. 줄이면 이렇게 수급량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수급량이다. 그래서 거래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같은 말로 어차피 영문 통일하면 Q입니다. 양이다. 자, 좌우로 움직이는 건 가격이 양이에요. 양이다. 0이니까 우측으로 가는 건 양의 뭐라고 하고요? 증가. 좌측으로 양의 감소. 상하방은 가격이죠. 가격의 상승, 가격의 하락이다. 자, 공부해왔던 우하향하는 거 이건 뭐라고 해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건 공급 곡선입니다. 만나는 점이 보이고요. 자, 횡축이 양이라고 했잖아요. 자, 요만큼이 수요량, 이만큼도 공급량이 됩니다. 횡축이 뭐예요? 양. 그럼 수요량, 공급량이 동일한 상태를 금방 뭐라고 했고? 균형. 그럼 Q0 양을 편의상 이제 균형 거래량이다. 균형량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고 묻지는 않아요. 공부하는데 용어 정리한 것이고. 자, 점이니까 편의상 균형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종축은 가격의 양이에요. 종축이 뭐예요? 가격이다. 그럼 P0 가격을 읽으세요. 여기 써놨어요. 뭐다? 균형 가격이다. 수요량 공급량이 동일한 상태의 양을 균형 거래량, 균형점 그 가격을 뭐라고 한다? 균형 가격. 이게 뭐예요? 지금 시장이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가격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가격, 커피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휘발유 가격, 휘발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가, 주식이 가격이죠. 주가도 주식의 수요와 공급. 아파트 가격도 아파트 수요와 공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종전에 우리가 맨 앞에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걸 뭐라고 읽었어요? 자원배분. 이제 그거 확인하러 갑니다. 자, 조건을 가지고 가격이 P1으로 뭐 했어요? 상승했어요. 자, 횡축이 양의 변화입니다. 쫙 커서 양 변화 확인하러 갑니다. 우리 공부한 대로 가요. 가격이 상승한다 그랬죠?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했고? 다시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러면 제가 그어드린 파란색 크기만큼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이거 금방 했는데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크기를 공급이 많아서 초과 공급의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횡축이 양이라 그랬잖아요. 자, 횡축이 뭐예요? 양. 여기에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여기서 만났으니까 P1에서 요만큼은 수요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급량은 어디서 만나고 이게 공급이죠. 이게 공급이잖아요. 그럼 요만큼의 양은 뭐란 얘기예요? 공급량이다. 파란색 크기만큼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뭐라고 한다? 초과 공급이다. 그럼 초과 공급이란 말이 물량이 남아돈다는 얘기에 부족한다는 얘기예요. 남아돈다. 그러면 시장 기구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가격이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내려가면 내려가서 가격은 다시 균형 수준으로 돌아간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자, 바꿔서 P2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한다고 조건을 갖고 쫙 그어서 양 비교합니다. 또 공부한 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읽으세요. 수요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공급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다시 그러면 파란색으로 그어드린 만큼 이번에 뭐가 많다? 수요가 더 많다. 수요는 증가했고 공급은 감소했잖아요. 초과 수요다. 자, 미리 써서 이 크기만큼이 초과 수요. 다시 확인합니다. 횡축이 양이라 했으니까 자, P2 수준에서의 요때만큼 요게 뭡니까? 공급 곡선. 그럼 이만큼이 뭐라는 얘기? 공급량. 자, 그럼 요만큼은 어디서 만나고? 수요잖아요. 이 크기만큼 뭐라는 얘기? 수요량이다. 그러니까 다시 빨간색 크기만큼 그어드린 데가 뭐다? 초과 수요다. 그럼 수요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사고 싶은 욕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많다. 욕구가 많으면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합니다. 가격은 상승해 다시 균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미 지금 시험에 물어봤던 표현 초과 공급 발생하면 가격 임대료는 뭐하고 하락한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초과 수요 발생하면 가격 임대료는 뭐한다? 상승하더라. 가격은 항상 어디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균형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정리한 겁니다. 다시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결정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 가격이 수요량,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뭐다? 시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럼 이 지금 보고 계신 시장을 앞으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용어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남대문 시장 옆에 있는 거 아니고요.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모델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현실에 있다 없다? 없다. 다시 경쟁이 자유로워서 완전한 시장입니다. 현실에 존재하지는 이상적 시장 모델을 뭐라고 한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고 설령 균형을 벗어나서 가격이 이렇게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도 다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균형을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이상적 모델을 뭐라고 한다?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럼 다시 완전 경쟁 시장 정리하러 가요. 언제나 균형이 달성돼. 균형이 뭐였어요? 수요량 공급량이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나 균형이 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 그거 자원 배분이라고 했죠. 그게 언제나 가능하므로 효율적 자원 배분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효율적 자원 배분을 풀어가면 가격 기구가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면 시장 전체 참여자의 만족도를 앞으로 우리는
사회적 후생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표현을 보러 가야 될 거니까 자, 조건을 가지고 한번 보셔야 돼요. 찜질방 한 번씩 가시잖아요. 뭐 물어보려니까 또 아무 말 않고 있네. 자, 찜질방 이용료가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이 균형 가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가격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확인합시다. 소비자는 무엇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분 좋아라, 나의 만족. 주관적 만족도 효용이라 그랬잖아요. 가격 지불하고 가는 거죠. 물어봅시다. 그럼 댁에서 쉬는 것보다 찜질방 가서 쉬는 게 만족도가 크던가요? 고민이 필요한가 봐요. 그게 크지 않다고 했으면 찜질방 안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10,000원 지불하고 간 이유는 집에서 쉬는 것보다 찜질방 가 쉬는 게 더 큰 만족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까? 아닌가? 그럼 어떤 만족이 있어요? 찜질방 가면 좋은 게 물도 왕창 쓴다. 때도 벗기고 잠도 자고 이런 만족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10,000원을 지불하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격 안에는 다시 수요 곡선의 높이에는 수요자의 주관적인 만족도, 효용이 반영이 되어 있다. 공감하겠어요? 여러분이 지불하는 가격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효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찜질방 업자 입장에는 운영하는 데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럼 비용을 충당하고도 이 가격 안에 공급자의 적정한 이윤이 있다고 봤으니까 10,000원이라는 게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경제학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장사꾼들은 밑보는 장사 안 한다고 하잖아요. 비용을 충당하고도 가격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그러니까 가격 안에는 이 공급 곡선의 높이는 공급자의 비용을 충당하고도 적정한 이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럼 표현을 정리하면 균형 가격을 통해서 수요자는 가격 지불하고 본인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고 공급자도 비용 충당한 가운데 이윤은 극대화를 행동하고 있는 거니까 그 균형 가격을 통해 수요자 공급자가 모두 만족에 이르고 있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하는데 읽어야 돼요. 이제 사회적 우생이 뭐 된다?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어떤 시장이라면 완전한 시장이라면 다시 그러면 완전한 시장은 스스로 균형이 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게 가능하다. 효율적 자원 배분을 하는 거니까 사회적 우생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공부하는 시장은 불완전 시장입니다. 자, 결론부터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현실의 시장은 전부 완전하지 못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현실의 시장은 전부 다 뭐다?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해서 불완전한 겁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뭐다? 불완전 시장이다. 그럼 왼쪽에 제가 써놓은 이것들이 전부 적용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니까 물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작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균형 가격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개별성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물리적으로 동질적이어도 당사자의 거래 행태가 달라지면 가격 또한 달라지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걸 균형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균형이 뭐였어요? 수요량 공급량이 같은 상태에 결정된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현장에 나가면 분양가라는 게 있죠. 분양 가격이잖아요. 그럼 수요량 공급량이 동일한 상태에 형성된 가격이다? 아니다. 대개 가격은 공급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게 원활하단 말입니까? 앞에서 자원 배분 기능을 있으면 다소 뭐 된다? 제한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효율적 자원 배분에 뭐하더라? 실패한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시장 실패라고 또 표현이 바뀌어요. 다시 그러면 시장 실패가 뭡니까 하면 시장 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요량 공급량 일치하지 않더라. 그럼 시장에 맡기면 스스로 균형으로 간다 못 간다? 완전한 시장 균형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균형으로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우생이 극대화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다. 사회적 우생이 감소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알고 갈게요. 봅시다. 우리 부동산 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전부가 다 행복해요? 아파트 가격 균형을 벗어나 크게 오르면 소유주는 좋지요. 사려는 사람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죠. 공감이 또 안 되는가 봐요.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입장에 높은 가격 지불해야 되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전체 소비량이 감소해요. 그럼 만족도가 어떻게 돼?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균형을 벗어나면 누군가는 계피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가격이 급락을 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균형 벗어나서. 이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피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균형을 벗어나서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계피를 본다. 그럼 시험장이 계피 본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쓴 거예요? 사회적 우생이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모든 자산의 가격, 상품 가격은 뭐다? 수요와 공급인데 가격이 급등 급락을 하면 누군가는 계피를 볼 수밖에 없다. 주가도 급등하면 어떻게 돼? 다 좋아요? 안 좋아. 급락하면 다 좋아요? 안 좋아. 누군가는 계피를 보는 걸 사회적 우생이 뭐한다? 감소. 그럼 완전하지 못하게 스스로 균형으로 갖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에 근거를 제기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건데 이거 뭐 거꾸로 개입하는 이유는 사회적 후생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 됩니까? 다시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해서. 말 되나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위로 가요. 그럼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말 됩니까? 그럼 균형으로 유도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균형 부근으로 가면 전체 후생이 뭐 된다? 극대화된다. 그럼 시험을 이렇게 균형을 유도하기 개입한 다음에 다 맞춰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안 냅니다. 표현을 바꿔서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다시 균형을 뭐로 바꿔놨어요? 최적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원의 최적 배분에서 개입할 수가 있더라. 가격은 어디서 결정돼요? 시장에.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균형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다 보면 시장의 수요 공급이 변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 밖에 나가면 이제 많은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아파트를 많이 사놨는데 집값이 안 오른답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서 이제 정부 탓을 해. 본인한테 도움 안 돼요. 가격은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어디서? 시장에서. 그거 아주 미진한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정부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수요 공급의 변화. 이 모든 요인들이 수없이 짬뽕되어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앞으로 전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욕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도 없는 얘기인 거니까 정부는 다만 여러 가지 관점으로 개입하다 보면 그로 인해 수요 공급이 변하고 가격도 양도 바뀐다라는 과정이 되니까 정확한 개념을 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비교 정리를 했냐면 부동산은 개별성이라 했잖아요. 다시 물어요. 이질적 재화는 그래프로 분석이 용이하다? 앞에서 했는데 용이하지 못하다.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한다는 것은 비록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시장이지만 불안전하지만 완전 경쟁을 가정을 해서 부동산의 가격과 그 양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분석 도구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모르고 있으면 이게 아주 난감한 표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예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논리를 알아야 부동산 시장은 균형이 달성되지 못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 읽으세요. 효율적 자원 비율에 뭐한다? 실패한다. 결과 사회적 우생이 누군가는 계피를 본다. 결국 그럼 정부의 개입이 근거가 되더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교재 확인할게요. 42페이지 그래프 좀 보세요. 이제 그래프 보는 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종축에 피스타가 보입니까? 피스타가 있죠? 종축에 그 피스타 아니에요? 너무 작아서. 그럼 큐스타도 보입니까? 그럼 피스타는 균형 가격, 큐스타는 뭐다? 균형 거래량. 만나는 점이 보입니까? 이게 뭐라고 써놨어요? 균형점이다. 자, 그러면 가격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P1 수준으로 상승을 하면 표기 한번 해보세요. 필요할 거니까.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뭐하고 증가하고 상승하면 수요량 뭐하고 감소해서 그 크기만큼이 뭐다? 초과 공급이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은 어떻게 돼? 하락하지요.
하락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온다? 균형 수준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단부 가격으로 내려오세요. P0로. P0 가격이 하락했죠. 하락하면 수요량 뭐하고? 증가. 공급량은 감소해서 그럼 그 크기만큼 뭐다? 초과 수요다. 그럼 수요가 많죠? 가격은 다시 뭐한다? 상승해서 어디로 돌아간다? 균형. 그러니까 그게 보고 계신 시장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균형으로 돌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부를 떠나서 중요한 얘기예요. 자, 자산의 가격이 상품 가격이 균형을 벗어나 크게 이탈하면 곧 그게 위기이자 뭐다? 기회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을 하면 가격은 다시 어디로 온다고요? 균형. 급락을 하면 다시 어디로? 균형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기 충실할 필요가 현장 나가시면 분위기에 쓸리면 내가 거기 발을 담고 있으면 놓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락을 하면 전부 얼음이 돼 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또 이미 바닥치고 또 올라요. 근데 급등을 하면 또 이제 부안해동하는 거죠. 아, 지금 안 사면 못 사겠다. 사고 합니다. 높은 가격이. 어떻게 돼 그러면?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부담이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항상 가격은 어디로? 균형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요. 균형 개념으로 갑니다. 1번만 볼게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동일한 상태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만나는 점을 뭐라고 했고 용어 정리예요. 그럼 수요량, 공급량이 같은 상태의 양을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이라고 했고 다음 줄에 그때 결정된 가격을 뭐라고 한다? 균형 가격입니다. 뭐 그건 처음에 묻는 건 아닙니다. 용어 구분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균형 상태 동그라미 쳐서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뭐 한다? 만족 동그라미 치고 그럼 균형 가격 수준에서는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해서 초과 공급, 초과 수요 발생하지 않고 이 균형 가격에서 수요자들은 사고 싶어 하는 것을 모두 살 수 있고 공급자도 팔고 싶은 거 모두 팔아서 즉 수요자 공급자가 모두 만족에 이르는 상태를 다음 줄이 나오나요? 5글자로 뭐라고 한다? 사회적 우생이 극대화된다. 어떤 시장이라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24번 갑니다. 완전한 시장은 언제나 균형이 성립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에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되므로 사회적 우생이 극대화되는 이상적 모델. 이 논리를 알아야 이제 시험 준비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요. 키포인트는 별표하세요. 현실의 시장은 전부 완전하지 못해서 불완전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도 뭐다? 불완전 시장이다. 불완전한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건데 스스로 균형 가격이 성립되지도 못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효율적 자원 배분에 뭐하더라? 실패한다. 따라서 시장에 맡겨두면 누군가는 계피를 본다.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적 우생이 감소하고 이는 정부의 개입하는 근거를 제기한다. 너무 중요한 용입니다. 3편, 4편이 자꾸 나올 거니까 그 개념 정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괄호 2번, 3번은 조금 전에 그래프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 공급 2번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한다. 가격은 항상 어디로? 균형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괄호 3번 동그라미 2번 갑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하죠? 그렇습니까? 이게 초과 수요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한다. 그렇습니까? 그럼 가격은 항상 어디로? 균형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더라. 현장에 나가시거든 부안해동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안 배에 있으면 많이 놓치게 됩니다. 기회가 많이 안 온다. 지나고 났더니 그때가 바닥이었더라. 지나고 나니 그때가 꼭지였더라.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가격이 현재 가격이 적정 균형 가격 대비 이렇게 고평가 국면인가 아니면 저평가 국면인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날마다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다.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전망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현장에 그 제도권의 전문가들, 금융시장 전문가 딱 두 분, 가깝게 지낸 분이 있는데 시각이 너무 달라요.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한 30년 동안 이 바닥에 사신 분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 10년 사이에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하는 말은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2023년까지 들고 가라고 합니다. 한 분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지금은 단기 반등이다.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다. 올라올 때마다 빨리빨리 파라고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저도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공부 과정인데 사고가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 말을 믿고 여러분이 들을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이게 앞으로 오를 거라고 한다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죠? 장기 침체라고 내가 판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누구 말을 듣고 언론에 나오는 것은 정말 일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왜곡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언론 보도 이제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레기라고 해요. 기레기. 쓰레기 기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전부 다 사실인 건 아닌 거니까 가려서 좀 정보를 확인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공부 기껏 잘해놔서 현장 나가서 돈 까먹으면 의미가 없는 공부가 돼버려요. 그죠? 아니에요?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나갔더니 손가락 빨고 있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론은 그런 관점을 좀 준비를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는 뭘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우리 지난주 뭘 공부했냐면 소득이 향상되면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간다는 얘기? 우측. 수요 감소하면 어디로? 좌측. 공급이 증가되면 어디로? 우측. 감소하면 좌측. 바뀌면 이 균형점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과 양도 이제 바뀐다. 이제 그 공부로 들어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쉬었다 갑니다.